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0편 120살을 넘게 산 고유왕의 정체. 백제의 시조는 온주왕입니다. 온주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임금들은 제2대 다루왕, 3대 기루왕, 4대 계루왕, 5대 초고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적어도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별 무리 없이 이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루왕은 온조왕의 맏아들이다. 왕이 사망하자 그가 뒤를 이었다. 기루왕은 다루왕의 맏아들이다. 다루왕 6년에 태자로 봉해졌고 50년에 왕이 사망하자 즉위하였다. 계루왕은 기루왕의 아들이다. 기루왕이 사망하자 그가 즉위하였다. 그러나 시조인 온조왕에서부터 제12대 임금인 계루왕까지의 기록을 삼국사기 그대로 믿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백제는 비류계와 온조계 그 두 갈래로 왕실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두 계통을 단일 왕통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왕의 이름이나 순서가 인위적으로 바뀌었거나 혹은 더해지거나 빠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비류계와 온조계는 언제쯤 통합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3세기에 한강 유역이나 요 경기권 안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제 백제로 통합이 되어 가는데 통합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4세기에 들어설 무렵이거나 4세기에 선 후에 아마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적어도 서울 경기권을 완전히 이제 통합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갔다. 뭐 아주 애매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구체적인 시기를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두 세력이 언제 통합했는지 그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할 수는 없으나 어림잡아 4세기 중반, 즉 근초고왕 무렵이 아니겠느냐.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명대 노중국 교수는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 그러니까 제5대 초고왕 무렵쯤으로 추정합니다. 다루, 기루, 계루 등 루자가 들어가는 왕은 비류계통의 임금들이었는데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흡수 통합하면서 왕의 이름에서 루자가 빠지고 초고왕, 구수왕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온조가 처음 세울 때 십제 아닙니까? 십제고, 그다음 비류가 나라를 세운 나라 이름 모릅니다. 뭐냐면 이제 그 수남 선생은 그 미추홀국이라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미추홀국 그게 수장이고, 이 둘이 연합을 했을 때 맹주는 한 사람이 해야 되거든. 둘은 존속을 하면서 맹주 내는 거는 처음에는 이 계열에서 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계열로 이게 옮겨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이 계열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첫 왕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비류 세력과 온조 세력이 연맹을 맺은 상태에서 두 갈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지만 비류가 형이었기 때문에 첫 연맹장을 맡았고 2대, 3대, 4대 연맹장 역시 다루, 기루, 계루 등 비류 계통에서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흡수 통합해버립니다. 이제 두 갈래로 이어져 내려온 왕실의 계통을 한 줄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가상하자면 이럴 수도 있겠죠. 모름지기 한성의 도읍을 정했던 우리 온조 대왕의 후손들이 미추홀에 있던 비류왕 세력의 항복을 받아서 통합을 하게 됐는데 백제의 시조 임금은 비류 대왕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왕실의 정통성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비류왕 계통 임금들을 역사에서 모두 빼버린다면 미추홀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대 다루왕, 3대 기루왕, 그리고 4대 계루왕은 그대로 두고 시조만 바꿉시다. 그렇다면 시조 자리에 우리 온조 대왕의 이름을 올리고 시조인 비류 대왕은 한참 더 후대 임금인 것처럼 끌어내리자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비류 대왕을 시조 임금 자리에서 드러내버리고 그 자리에 온조 대왕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비류 대왕은 어디에다 기록하고요? 비류 대왕은 백제의 왕위에 오른 적이 없는 셈이 되지요. 건국 당시에 한성의 도읍을 정하자는 온조 대왕의 권유를 뿌리치고 일부 백성을 데리고 미추홀로 갔다가
나중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죽었다. 건국 신화에만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백제의 시조 자리에서 비류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온조를 올려놓음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시조왕의 업적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다른 왕이 이룬 업적을 떼어다가 시조인 온조의 치적인 것처럼 붙여야겠는데 그렇다고 아무 때 일어난 일이나 무턱대고 잘라다 붙일 수는 없었겠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하는 간지가 맞아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서력 기원을 쓰니까 2006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10간 12지 가지고 갑자년, 을축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60년마다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60년마다 돌아오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회갑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근데 60년마다 달력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120년 전에 그 갑자년하고 120년 뒤에 갑자년, 360년 전에 갑자년하고 360년 뒤에 갑자년이 혼동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달력이 계속 짧은 기간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혼란들이 생긴 것이 아니냐. 360년 뒤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360년 전에 갑자년에 있었던 것처럼. 온조왕보다 360년 뒤에 제위했던 임금은 근초광 시기쯤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삼국사기 근초광의 전반부 20여 년간의 기록은 잘려나가고 없습니다. 근초광의 초기 업적이 고스란히 온조왕의 치적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4대 계류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삼국사기를 들춰보기로 할까요? 계류왕 4년 여름 4월 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계류왕 5년 봄 2월 북한 산성을 쌓았다. 이 기록에 나오는 백제 시기의 북한 산성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산성은 조선 숙종 때 쌓은 성입니다. 그렇다면 한산은 어떤 곳이고 한성은 또 어디를 지칭하는 말이며 한산성은 어디일까요? 한산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산 이름일 수도 있고 그 산이 있는 어떤 지역을 광범위하게 그냥 막연하게 지칭하는 범칭일 수도 있죠. 한성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그 성이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겹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성은 도시성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평지성, 도시성이 되겠고, 한산성은 역시 그 말에서 보듯이 산성이거나 그 산성이 있는 산을 칭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계류왕은 서기 128년에서 168년까지 제위했던 임금입니다. 이 시기의 백제는 마한 연맹체에 속한 작은 나라로서 그 영토 범위가 서울, 경기 일원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신라 역시 경주 일원을 벗어나지 못한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류왕 28년의 기록을 보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겨울 10월에 신라의 아찬 길선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자 백제로 도망해왔다. 신라 왕이 글을 보내 소환을 요청하였다. 길선은 모반을 꾀한 반역의 수괴이니 백제 왕은 그 욕도를 즉시 돌려보내야 할 것이오. 도움을 청하기 위해 피신해온 사람을 어찌 사지로 돌려보내라 하는가? 신라에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하나 우리는 돌려보낼 수 없소. 그렇다면 무력으로 응징하는 수밖에 없지. 장수들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백제를 공격하라! 백제군은 모든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신라 군사가 지칠 때까지 싸우지 말고 방어에 전념하라. 신라 왕이 노하여 군사를 출동시켜 공격해왔으나 모든 성이 굳게 방어하고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 신라 군사들은 군량이 떨어져 돌아갔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계류왕 시기에 신라에서 반역을 꾀하다 발각되자
백제로 망명해온 사람이 아찬길선이라고 그 간직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신라본기 아달라왕 12년의 기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달라왕 12년 겨울 10월 아찬 길선이 모반했다가 발각되자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백제로 도망하였다. 왕이 그를 보내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백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내어 쳤다. 백제는 석을 굳게 지키면서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군사는 군량이 떨어져서 그만 돌아왔다. 앞에서 소개한 백제 본기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는 백제와 신라의 영토가 맞닿은 상태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양쪽 모두 제대로 된 왕권 국가를 갖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사신을 보내서 애교 관계를 갖고 할 처지가 못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명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그 당시 백제는 신라를 만나려면 뭐 소백산맥 정도까지는 영토를 넓혔어야 되는데 백제가 과연 그때 영토가 그렇게 넓었느냐 하는 게 또 의문이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더하죠. 신라 같은 경우는 당시 뭐 삼한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경주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시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때 이미 백제하고 신라하고 영토를 맞닿아서 뭐 전투를 벌이고 장수가 도망을 가고 이런 기록들은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실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참 후대에 있었던 일들을 소급해서 그 대목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백제 본기와 신라 본기의 내용이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의도적으로 양쪽을 꿰 맞춰 편집했기 때문이죠. 서기 166년 계로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었던 초고왕이 백제의 제5대 임금이 됩니다. 백제 왕실 연대표를 펴놓고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 166년에 즉위했던 백제의 제5대 임금이 초고왕이고 그 다음 임금은 구수왕입니다. 그런데 세 갑자에 해당하는 18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서기 346년으로 내려가면 초고왕과 구수왕 앞에다가 가까울 근자를 붙인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 나란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역시 근초고왕이 원래 초고왕이고 근구수왕이 원래 구수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초고왕, 구수왕은 이거는 가공의 인물이다. 근초고왕, 근구수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조작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사학계에서는 이런 해석은 일본 사서에 나오면 믿을 수 있고 안 나오면 못 믿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인정하기 대단히 어렵죠. 일본 서기에는 근초고왕에 관련된 내용이 초고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초고왕과 구수왕은 허위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백제의 시조왕부터 그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백제 초기의 왕실 계보가 다소 혼란스럽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치적들의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당대 사람들의 역사 기록의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고왕과 구수왕이 있었는데 100몇십 년이 지난 뒤에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기섭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굳이 근초고왕이라고 한 것은 역시 그 앞에 초고왕, 구수왕이 있었기 때문에 근초고왕, 근구수왕이라고 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근 같은 경우는 가깝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자로.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궁을 닮았다 해서 그 사람은 위궁이라고 하는 손자가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역시 백제도 고구려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던, 문화적 전통이 같으니까 역시 할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근초고, 또 할아버지를 닮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근구수. 고구려 태조대왕의 이름은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11대 임금 동천왕은
어려서부터 총기를 타고났다고 해서 할아버지 뻘의 태조 대왕의 버금하는 왕이라는 의미로 위궁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근초고와 근구수라는 왕명 역시 선대 임금들을 닮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양에서 누구누구 몇 세 혹은 누구누구 주니어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비류 세력과 온조 세력이 통합한 시점을 어떤 학자들은 근초고왕 무렵으로 보는데 반해서 계명대 노중국 교수는 초고왕 무렵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두 세력이 합치고 나서부터 대외적으로 백제라는 국호가 쓰였을까요? 백제 할 때는 아까 전에 해석 나왔습니다. 백가제해도 있고 백성낙종도 있는데 두 개 다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습니다. 초고왕 때 백제를 했다는 것은 온조 집단을 토대로 하고 비류까지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백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백성이 절거히 따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일백백제 백제가 쓰여지는데 그걸 삼국지 동의전에서는 맞백자 백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대외적으로 접촉할 때는 아직까지 마한입니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로 하여금 보좌케 하고 국호를 십제라 하였다. 그랬는데 나중에 미추홀의 비류 세력이 합류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자 국호를 일백백자의 백자로 바꿨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온조 세력과 비류 세력이 통합하기 이전에는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불렀을까요? 김기섭 연구원은 십제라는 국호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십제라는 말은 사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백보다 백제에서 백보다 작은 숫자 10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10에서 100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100 때문에 10을 만들어냈다. 100보다 작은 나라였을 때는 아마 십제였을 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이거는 일부러 만들어낸 의도적인 허위라 그럴까요?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일백백자의 백제를 쓰지만 같은 의미인 맞백자를 쓰는 백제국이 있으니까 백제의 백자가 일백백자니까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과 통합하지 않았을 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십제라고 불렀을 것이다. 삼국사기 내용이 이러한데 일백백자에는 10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두 또는 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 이름으로 쓰기에 걸맞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력이 보잘것없기로써니 나라 이름을 스스로 열십자의 십제라고 썼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십제를 국명으로 쓰기에는 좀 옹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온조의 세력이 마한연맹체 54개국 중의 하나였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을 보면 사람 인변의 흰백으로 이루어진 맞백자를 쓰는 백제라는 국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맞백자 백제국이었다가 두 세력이 통합하고 나서부터 일백백자의 백제로 바꿔 불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삼국사기의 초고왕대 기록에도 신라와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왕마마, 우리 군사가 신라의 서쪽 변경에 있는 두 성을 격파하고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돌아왔사옵니다. 잘하였다.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후한상을 내릴 것이니라.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지금 신라왕의 명을 받고 신라 임길찬 흥선이 군사 2만을 이끌고 우리 백제의 동쪽 변경을 침탈하고 있사옵니다. 뭐야? 이와는 별도로 신라왕이 직접 기병 8천을 이끌고 이곳 한수를 향해 출발하였다옵니다. 이런, 흥선이 거느린 군사가 2만이나 되고 신라왕이 또 기병 8천을 이끌고 온다는 말이냐? 예, 대왕마마. 신라 군사의 수가 그리 많다 하니 아니 되겠구나. 당장 신라왕에게 달려가서 이전에 빼앗았던 두 성을 되돌려주고 백성도 넘겨주겠다고 전하라. 예, 대왕마마. 히야!
이후에도 신라와의 전투 상황을 서술한 기록은 이어집니다. 초고왕 5년 겨울 10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변경을 침공하였다. 초고왕 23년 봄 2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하였다. 24년 가을 7월 우리 군사가 신라와 구양에서 싸우다가 패배하여 죽은 자가 500여 명이었다. 25년 가을 8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 서쪽 국경에 있는 원산향을 공격하고 더 진격하여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신라 장수 구도가 기병 500을 거느리고 저항하였다. 우리 군사가 퇴각하는 척하자 구도는 와산까지 추격해왔다. 이때 우리 군사가 반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39년 가을 7월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의 요차성을 공략하고 성주 설부를 죽였다. 신라왕 나해가 분개하여 이벌찬 이음을 장수로 삼아 육부의 정예군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의 사현성을 치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이 무렵 백제의 초고왕은 신라와 전쟁을 치르는 일로 재위기간을 거의 다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백제가 신라와 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백제가 공격했다는 신라의 성들 중에 모산성, 원산양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의 성들은 충청도나 전라북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가 이들 지역을 영토로 확보한 것은 거의 삼국 통일을 앞둔 시기였다는 게 김기섭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하거나 이 지역에 군사가 진출한 시점은 대단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가 싸웠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여기서 1,200년 후라고 하더라도 신라는 이 지역에 오지 못했으니까 통일 가까운 시기점쯤 됐어야 이제 신라가 이 지역을 비로소 진출한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 신라가 모산성으로 진출했다든지 원산양에서 싸웠다든지 이런 기록들은 사실 백제가 신라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전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백제는 많은 소국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서 남쪽으로 차츰차츰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 전투가 건국하고 나서 300년 혹은 400년 동안 이어졌겠죠. 그런데 시조인 온조왕이 이미 마한을 멸망시키고 백제의 영토를 전라도 쪽까지 확장했다고 기록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임금들이 마한의 소국들과 싸웠던 내용들을 모두 신라와 싸웠다 혹은 말괄과 싸웠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고왕에 이어서 백제의 제6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은 구수왕입니다. 삼국사기에 실린 구수왕에 대한 인물평은 이렇습니다. 구수왕 혹은 귀수왕이라고도 한다. 초고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신장이 칠척이고 풍채가 특이하였다. 초고왕이 제위 49년에 사망하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구수왕의 한자 뜻을 찾아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인변에 9구자를 합쳐놓은 이 글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원수구자로 나와 있습니다. 원수구자에다 머리 숫자를 짝지어 놓았으니 곧 원수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됩니다. 임금의 이름을 이처럼 불경스럽게 짓는 경우도 있을까요? 삼국사기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삼국사기가 대체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통일신라의 그 사료들을 많이 이용을 했단 말이죠. 통일신라에서는 또 역시 백제가 망한 뒤에 백제를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라는 또 그 예전부터 백제하고 상당히 원수처럼 지냈던 시절이 있었고, 특히 김춘추 왕이죠. 태종무열왕 같은 경우는 딸이 결국 의자왕 때 백제군에 의해서 죽고 뭐 그런 아픔이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라 쪽에서는 백제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수왕 같은 경우도 백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그런 이름으로 불렀을 리가 만무한데 왕의 이름을 그런 부적절한 글자로 기록한 것은
백제에 대한 신라 사람들이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문에는 구수왕이라고 적어놓고 작은 글씨로 귀수왕이라고도 한다는 줄을 달아놓았는데 귀할 귀자에다 모름지기 숫자이니 애당초의 왕명은 귀수왕이었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의 구수왕대의 기록 역시 신라와 전쟁을 벌였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백제의 북방에 있던 세력으로 보이는 말괄과의 전쟁 기사도 대여섯 차례나 나타납니다. 대왕마마, 지금 말갈의 군사가 적현성을 포위하고 있다 하옵니다. 적현성의 성주에게 파발을 띄워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만 전념하라 이르거라. 말갈이 군량이 다하여 퇴각하면 짐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병들을 소탕할 것이니라. 구수왕 3년 가을 8월 말갈이 적현성에 와서 포위했으나 성주가 굳게 수비하니 적이 퇴각하였다. 왕이 정예기병 8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하여 사도성 밖에서 격파하였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병이 많았다. 그 이외에도 북쪽 변경을 침범하는 말괄군과 전투를 벌이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제본기의 경우 남쪽에 있는 마한의 소국들과 전쟁을 벌이는 부분은 신라와 싸웠다고 기록하고 북방에서 변방을 침범해오는 세력은 뭉뚱그려서 말갈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제의 제7대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사반왕입니다. 삼국사기 뒷부분의 연표에는 구수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인물이 사반왕이었다고 나와 있으나 삼국사기 백제본기 본문에는 사반왕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단 한 줄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반왕 다음으로 왕위에 올랐던 임금이 고이왕인데 고이왕의 즉위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사반왕 얘기를 스쳐 지나듯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이 제위 21년에 사망하자 그의 맏아들 사반이 왕위를 이었으나 나이가 어려 정사를 잘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초고왕의 동복아우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구수왕이 죽자 그의 맏아들 사반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정사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애매한 이유로 숙부인 고이가 왕권을 차지한 것은 얼핏 듣기에도 왕위 찬탈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백제의 경우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 즉위한 경우 무력을 앞세운 쿠데타에 의한 왕위 찬탈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김기섭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백제본기에는 대체로 장자나 원자, 맏아들이죠. 맏아들이 왕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왕들이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아주 그게 흥미롭습니다. 둘째 아들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첫 번째 온조왕, 그 다음에 고이왕, 또 비류왕, 근초고왕, 진사왕 뭐 이런 왕들이 있는데요. 이런 왕들의 면면이 보면 온조왕 같은 경우는 비류왕 형을 제치고 형이 다스리던 백성들까지도 다 흡수한 그런 왕입니다. 고이왕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사반왕이 즉위를 했는데 물리치고 왕이 올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일에 사반왕의 나이가 어려서 고이왕이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이라면 고이왕이 죽었을 때 사반왕을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거나 사반왕의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야 할 것인데 고이왕의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갑니다. 따라서 고이왕은 즉위하면서 어린 사반왕을 제거해 버렸거나 아니면 내쫓아 버리고 왕실의 계보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조선시대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한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고이왕의 나이입니다. 고이왕 즉위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고이왕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왕이 제위 21년에 죽자 그의 맏아들 사반이 왕위를 이었으나 사반왕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고이왕이 대신 왕위를 계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이왕이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면 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고이왕 같은 경우는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나옵니다만은 계루왕이 죽은 시점이 우리 서력기원으로 따지면 166년입니다. 그러니까 166년에 아버지가 죽고 고이왕이 즉위한 해가
234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166년에 죽고 자기는 234년에 즉위했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약 70년 뒤에 즉위한 거란 말이죠. 아버지인 게르왕이 죽기 직전에 그를 잉태시켜서 유복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고이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70살에 육박한 나이가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나이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70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무려 53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살을 넘게 살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구려의 제6대 임금이었던 태조왕이 120세 가까이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두고 당시 고구려 왕실에 정치적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처럼 고이왕의 나이와 재위 기간을 두고도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섭 연구원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이 무렵에 백제 왕실의 계통이 바뀐 것으로 진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이왕은 백제가 아니라 다른 신분 고국이라든지 우유모탁국이라든지 이런 백제 옆에 있는 아주 강성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의 어떤 계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다음에 이제 고이왕의 아들이 책계왕이고 책계왕의 아들이 분서왕입니다. 그리고 분서왕의 아들이 계왕입니다. 그런데 분서왕이 계왕한테 바로 왕위를 전달해 주지 못하고 다른 계통인 비류왕이 그 분서왕을 이어서 즉위를 해요.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 중에 나오는 우휴모탁국이나 신분고국은 마한연맹체를 이루는 54개 소국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이왕은 북방에서 내려온 온조나 비류 세력이 아니고 마한의 소국이었다가 백제에 통합된 토착 세력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 시기 백제 조정에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이왕이 120세가 넘게 살았다. 이렇게 적당히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이왕의 이름을 두고 벌어지는 학계의 논란 한 가지를 소개하죠.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어질고 신실하였다. 처음에 옛 대방 땅에 나라를 세우니 한나라 요동태수 공손도가 자기의 딸을 구태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드디어 동해에서 강국이 되었다. 중국 사서인 북사와 수서에 실려있는 또 다른 백제 건국설화에는 백제의 시조를 구태로 보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원수구자에다가 별태를 쓰는데요. 이 별태는 태 말고도 이로도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구태를 구이로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고이왕의 고이와 구태의 구이가 발음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한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말의 발음에 맞는 한자를 가져다 이두식으로 썼기 때문에 구이와 고이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한자는 우리 음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런 정도의 음이 비슷한 것들은 때때로 표현하기에 따라서 한자 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이와 구태는 실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한자로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백제의 건국 시조가 고이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고이왕 계통의 그런 나라의 건국담이랄까요? 그 시족 집단의 건국담을 중국 측에서 이렇게 체록해 가지고 그래서 구태설화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고이왕의 임금으로서의 치적을 짚어보기로 할까요? 고이왕이 무력을 동원하여 사반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가 활을 잘 쏘고 군사적 능력이 빼어나다는 것입니다. 대왕마마, 사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사옵니다. 나도 보았느니라. 차! 명중이옵니다, 대왕마마. 아니야. 아직 멀었느니라. 산 위에 올라간 병사들은 짐승들을 벌판으로 몰아오도록 하라.
고이왕 3년 겨울 10월 왕이 서해의 큰 섬에서 사냥하여 40마리의 사슴을 직접 쏘아 마쳤다. 여기서 서해의 큰 섬은 지금의 강화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이왕의 활솜씨 과시는 사슴 사냥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 가을에는 석천이라는 곳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고 있었는데 짐은 기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백제의 보병들도 아주 자랑스럽다. 백성들의 운명이 너희들의 장칼에 달려 있음을 아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니, 저것이 무슨 소린고? 냇가에 있던 기러기 한 쌍이 날아오르고 있사옵니다. 우리 백제 군사의 위용에 겁을 먹은 모양이옵니다. 활을 가져오너라. 예, 대왕마마. 여기 있사옵니다. 차! 명중이옵니다, 대왕마마. 이번에도 명중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경기도 송탄시에 해당하는 부산에서 사냥을 하다가 50일 만에야 돌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냥이라는 행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군사훈련의 일환이자 군에 대한 국왕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기록들로 미뤄보아 고이왕은 활 쏘는 솜씨가 뛰어났고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바로 왕위를 쟁취하는 바탕이 되었겠죠. 그리고 고이왕 13년의 기록을 보면 한군현과 고구려 그리고 위나라가 얽혀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낭낭태수 유모, 삭방태수 왕준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고이왕은 지금 위나라가 고구려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더냐. 잘 됐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낭낭을 혼내줘야겠다. 좌장 진충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낭낭을 습격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고이왕의 명을 받은 진충은 낭낭의 변방 주민들을 습격하여 잡아왔으나 낭낭태수 유무가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하였다. 고이왕이 침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잡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소개한 내용 중에서 위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은 고구려 제11대 임금 동천왕 시기에 유주자사 관구검 군사와 고구려군 사이에 벌어졌던 대규모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는 백제가 한군을 쳤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한의 우두머리와 한인들이 대방군을 공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이때까지도 백제는 마한 연맹체의 일원으로 소속돼 있었고 한군현에 맞서 싸운 주체는 마한 연맹체 전체의 대표격인 목지국의 진왕이었습니다. 또 거기서는 한을 멸망시켰다라고 해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절충이 일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삼국지에도 우리가 과장되게 표현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 편하게, 자기들 시각에서 작성한 것이 바로 삼국지 한전이고 삼국사기 고이왕 13년조가 아닌가. 김기섭 연구원이 얘기한 대로 삼국지 위서동의전에는 이 싸움에서 마한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멸망한 것은 아니고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마한 54국을 이끌고 있던 목지국의 영도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그 바람에 백제가 세력을 확대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백제의 시조 온조왕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을 살펴보면서 후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너무 많이 온조왕의 업적으로 올라 있다 이런 지적을 했었죠. 고이왕의 경우도 그와 비슷합니다. 백제 범기에서 아주 특징적인 인물 둘을 찾으려면 온조왕과 고이왕입니다. 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온조왕 같은 경우도 약 50년 동안 뭐 각종 일들을 다 만듭니다. 부를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영토도 넓히고 제도도 어느 정도 정비하고 하는 시조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뒤에 왕들이 한 일이 별로 없게 만들어 놓는데, 역시 고유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제도를 다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7년에 고유왕 27년에 보면 육자평제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등제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고이왕이 한 것으로 돼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6개의 좌평을 설치하여 나랏일을 나누어 맡길 것이다. 내신 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할 것이고, 내두 좌평에게는 물자와 창고에 대한 일을 맡길 것이며, 내법 좌평은 예법과 의식에 대한 일을, 위사 좌평은 수기 병사에 관한 일을, 조정 좌평은 형벌과 송사에 대한 일을, 그리고 병관 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대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장덕, 시덕, 고덕, 개덕, 대덕, 문독, 무독, 좌군, 진무, 구구 등의 관직을 두었다. 6개 좌평은 모두 1품, 달솔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각 관직별로 품계를 정하여 16관등 체제를 갖추었으며, 관리들에 대한 복장에 대한 규정과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6품 이상은 자줏빛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라. 11품 이상은 붉은 옷을 입으며 16품 이상은 푸른 옷을 입게 하라. 그렇다면 임금의 의관에 대한 규정도 있었겠죠. 삼국사기 고유왕 28년의 기록에는 정사를 보고 있는 왕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유왕 28년 봄 정월 초하룻날, 왕이 자줏빛으로 된 큰 솜에 달린 도포와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관을 쓰고 흰 가죽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정사를 처리하였다. 어떻습니까? 정사를 처리하고 있는 백제 임금의 차림새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 기록대로라면 백제는 3세기 중엽의 고유왕 때 율령을 반포하고 관복을 제정했으며, 육좌평 12관등제라는 잘 짜여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이런 기록들이, 똑같은 기록이 중국 측 기록에도 있습니다. 중국 측 사서에도 나오는데, 그 공교롭게도 당나라 구당서, 신당서에만 나옵니다. 중국 측에 알려진 시점이 당나라 때면 이건 사비시대인데, 후대에 있을 법한 일들이 삼국사기에서는 고유왕 때 일거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초고왕 때 상당히 이루어진 일들을 온조왕 때 소급해서 적었듯이, 사비시대에 상당히 있었던 제도 정비를 마치 고유왕 때 있었던 것인 양 소급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고이왕 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삼국사기에 올라있는 이 기록들이 중국 사서인 주서와 구당서 백제편에 올라있는 기록과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사서들은 백제 말기를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죠. 따라서 백제가 이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긴 이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구당서에 적힌 백제의 관제 정비에 관한 내용을 왜 하필이면 고이왕의 업적으로 몰아서 적어놓았을까요? 율령에 이런 16관등을 다 만들었다든지 관등제도를 정비한 것은 후대의 일이겠지만, 사비시대의 일이겠지만, 그럼 왜 이런 기록들이 고유왕 때 요 기록에, 요 연대에 27년조나 28년조에 이런 기록들이 남겨지게 됐느냐 하는 것은, 역시 고유왕 때 요 무렵에 16관등제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조촐한 관등들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록에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혀 못 믿을 거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발달된 제도는 후대에 있었지만 초보적인 제도들은 이 무렵에,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자평 16관등제 등이 고이왕 때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고이왕 27년 무렵에 초보적이긴 해도 1년의 관제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거기다 몰아 적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고대 국가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공인하는 시기와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되는 율령을 반포하는 시기는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령 반포와 불교 도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고대 국가가 불교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당시 건축 기술이라든지 문화적인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대에서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교가 들어오면 거기엔 철학적 기반이 들어오고요. 종교와 함께. 그래서 자기들이 설명해낼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아주 불가사의한 일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자기들 지식 속에서 이런 틀을 불교에서 따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세계관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불교를 도입하자면 우선 사찰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불상을 만들 수 있는 조각 기술은 물론이고 불경을 읽고 전파할 수 있는 문자 해동 능력 또한 갖춰져야 하겠죠. 사회 전체가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것은 법령과 제도 등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구려의 경우 불교를 국가에서 공인하여 도입한 때가 4세기 말의 소수리망 시기였고, 그때 비로소 율령이 반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3세기 중반에 국가제도를 완비했다는 기록은 국가 발전의 속도로 미뤄볼 때 너무 이르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대왕마마, 말갈 추장 나갈이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그래. 헌데 지금 끌고 들어온 말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더냐? 추장 나갈이 대왕마마께 바치라고 좋은 말 10필을 사신편에 보내온 것이옵니다. 오호. 그 성의가 아주 가상하구나. 말갈 사신을 잘 대접하여 보내도록 하라. 예.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이왕 이전까지만 해도 북쪽에서 말갈이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자주 보였는데, 고이왕대에 들어서서는 말갈과 싸웠다는 기록이 사라지는 대신에 말갈 추장이 선물 공세를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백제국에서 보면 신분고국이나 우유모탁국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에 있는 적은 다 말갈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묘하게도 보면 고이왕 계통에는, 고이왕 가문에서는 말갈하고 싸운 기사가 없어요. 근데 온조왕이라든지 다른 계통에는, 초고왕이라든지 고이왕과 다른 가계라 그럴까요? 이런 계통성의 왕들한테는 말갈하고 싸운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 김기섭 연구원은 고이왕이 북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마한의 한 소국이었던 우유모탁국이나 신분고국의 우두머리, 즉 토착 세력 출신인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걸핏하면 백제와 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갈이라는 세력은 사실은 백제가 영토확장 과정에서 마주쳤던 백제 북쪽에 있던 마한의 소국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이왕이 북방에서 내려온 지금까지의 임금과는 달리 마한의 토착 세력 출신이라면 다른 소국들과도 친밀감을 유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백제와 화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국사기 고이왕대의 기록 중에서 두드러진 부분을 찾는다면 다른 왕에 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고이왕 5년 봄 정월, 천지 신령에게 제사 지내는 데에 북과 피리를 사용하였다. 10년 봄 정월, 큰 제단을 설치하여 천지와 산천에 제사 지냈다. 14년 봄 정월,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천지신명,
즉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3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중국의 예기에 보면 천자는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제후국의 우두머리도 할 수 있지만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 즉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중에서도 격이 높은 천신에 대한 제사 기록이 고위왕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학 교수는 그의 저서 살아있는 백제사에서 고위왕 시기가 되면 백제가 한강을 운송로와 어로 구역으로 공유하고 있던 그 일대의 연맹체 중에서 맹주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이때도 비록 마한 연맹체의 일원이긴 했으나 그전과는 백제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고 그것이 바로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 즉 제의권을 확보했다는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